인생을 건 한방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냥 두 달 동안 예상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예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예상할 수도 있죠. 뭐 조기 대선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대통령은 뭐 자진하야와 개헌할 것인가, 이런 거는 예상을 하겠지만 일단 선고 예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4월 4일에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SBS의 임찬종 기자의 기사로부터 비롯된 5대3 대드락 교착설이 그냥 여의도와 서초동을 그냥 확 휘저은 다음에 가요동까지 언제 되는 거야 이랬는데 4월 4일로 지정했거든요. 그 딱 4월 4일 지정 얘기 듣고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 차장은 어떤 느낌이 왔어요? 딱 듣는 순간. 듣는 순간에 저는 전원일치 인용이구나. 딱 이 느낌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5대3 교착설이라는 게 이렇게 평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정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됐는데 뭐 그 얘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 일정을 잡았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만약 5대3 교착이 사실이었다면 선고 일정 못 잡았을 겁니다. 그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특성상 위헌 상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착 국면이 지속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고, 더불어서 동시에 발표했잖아요. 생중계 일반 방청. 그래서 그것도 이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과연 생중계 할까? 전례가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면 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다가 어제 평결이 이미 끝났다는 보도 나왔는데 헌재가 이걸 부정을 안 해요. 그 평결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주문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결정했다라는 건데 그것 좀 이례적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일날 아침에 확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됐구나, 하나로. 의견이 합치됐다면 설마 기각이나 각하겠습니까? 인용이죠. 그래서 저는 8대0 인용을 확신합니다. 자, 서타짜는요. 네. 4월 4일 11시 듣는 순간. 저도 뭐 이제 박원석 의원님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인용 결정을 내린 거를 이제는 알릴 때를 헌재가 결정했구나. 이게 소설 그만 쓰시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이제 5대3 뭐 대드락이네 뭐 그 소설들이 난무했잖아요. 찌라시와 밭글이 그냥. 밭글이 난무하니까 이 찌라시와 밭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는 알려드릴게라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자꾸 뭐 이제 5대3 교착선은 깨졌으니까 최소 6대2, 7대1, 8대0. 그다음에 이제 4대4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여겨봤던 게 김영두 재판관이 그 이례적으로 밖에 나와서 헌재를 한번 둘러봤잖아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 헌재를 둘러봤어요? 저기 직원들하고 해서 헌재가 좀 잘 이렇게 보안이나 방어가 잘 돼 있는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좀 나름대로 지목받고 있는 김영두 재판관이 일단은 4월 19일부터는 일단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직원들과 이 헌재의 방어 시설이나 시설을 불러봤다는 건 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대부분에 있어서 서부지법 침탈부터 해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고 하는 쪽이 어디예요? 불복 쪽이잖아요. 기각 쪽이잖아요. 민주당은 최소한 파면하라라고 주장을 했으나 뭐 헌재를 어떻게 하겠다, 뭐 법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대략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구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엿봤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방비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분의 제가 내일 전망을 본인들의 희망사항 말고 객관적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전망한다. 그거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는 선고날 결정돼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고날이 결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만약 오늘도 우리 언제 할까요? 선고 언제 할까요? 막 이러면은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민주당은 막 국무위원 다 총탄핵하겠다라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막 고발도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는 거, 그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망은 좀 8대0 인용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상계엄은요 요건에 맞지 않게 했고 포구령 같은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다라고. 이거만큼 탄핵의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뭐 재판관의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내가 뭐 보수네, 뭐 윤석열 대통령 임명했네, 뭐 안에서 경론을 펼치는 해도 이 상황을 두고 재판관들이 이거 어떻게 기각이나 각하 쓸 수 있겠어?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근거로 상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윤타짜는요. 네,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기각이나 각하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게 바뀐 건 없고 다만 이제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8대 0이라느니 그런 말은 제가 더 이상은 쓸 수가 없겠어요.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 소장님 말씀처럼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쭉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번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를 딱 보고 뭐든지 가능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반성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숫자는 제가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닌 거, 제 능력 바뀌고. 아 그래도 해주세요. 틀려보세요. 네. 6대 2요. 6대 2 인용. 아 이거 속마음이 있으면서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틀릴 수가 너무 많으니까 더 6대 2 얘기하면 인용설. 그렇고 아마 요 세 분 장 소장님 물론 그렇겠지만 국민의힘 쪽에 바람이 많이 든 그런 정보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야 이거 진짜 완벽하다. 막 어제 5명 기각도 각하도 나왔어요. 5명 각하. 5명 각하설 어저께 밤에 돌았지. 받으셨어요? 예? 그 얘기 이따가 저 본방 불가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받글 얘기니까. 예,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저도 원래 이제 처음 생각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기각이나 각하의 상황은 벌어지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6대 2 인용설이에요. 유타짜는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건데 본인들의 가장 뭐 결과도 결과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내일 정말 궁금해. 뭐 이런 거. 일단 결과는 뭐 다 빼고 뭐가 제일 궁금하죠? 저는 5가지 소추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인정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인정이 돼가지고 중대 헌법 위반으로 파면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5가지 소추 사유는 사실은 저는 거의 다 인정된다고 봐요. 헌법 법률 위반으로. 그리고 이제 중대성 문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냐,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냐. 저는 5가지 모두 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저는 인용이 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뭐 보충 의견, 뭐 별개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포조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증언이 막 흔들렸다 이렇게 그런 주장하는 부분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분포로 나올지 몇 가지나 인정될 거며 개별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부대견이 저도 궁금해요. 8대 0 인용을 저는 확신하고 있으나 보수 성향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그 각각의 어떤 헌법적 위반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상경비 시철 요건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 특히 체포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홍장원, 곽종군 이런 부분들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 결정을 내면서 부대견을 낼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결정을 낼 건지, 이런 부대견이 그들에게 뭐 어떤 논리로 접근한지가 가장 궁금한데 따지고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5개의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이게 위법적이면 그냥 파면에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상 법이라는 게 헌법소의 실익과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함으로써의 국가적 손실이 2개를 이제 형량을 비교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과연 재판관들이 그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헌법소에 이익에 두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두는지에 대해서 저는 몇몇은 국가적 손실에 좀 무게를 둔 판결문을 쓸 것 같다.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전원일치일지 만장일치일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말이에요. 8대 0인데 전원일치와 만장일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그냥 다 소수 의견도 없고 이견도 없이 그러니까 별개 의견 같은 게 있는가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없고 이제 전원일치는 8대 0인데 요 부분은 조금 좀 나는 다른 생각 갖고 별개 있어요. 의견. 그러니까.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탄핵 소추 사유 거를 타선이 없어요. 이거 정말 막강해요. 막강한 타선이에요? 네. 그런데 못다니 여기 배츠 뭐 프리먼 이래?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만약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을 내면은 그게 솔직히 헌법재판관 법률가로서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네. 전원일치냐 만장일치냐 그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윤 사장 뭐 궁금한 거 그래서 없어요? 이제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맨 마지막에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각하 의견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안 판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겠고 어. 이건 그냥 안 돼. 그냥 그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6대 2에서 2가 기각인지 각한지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예, 그런 게 궁금해요. 각하의 논리는 어떻게 나올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5개 예. 이 쟁점 예. 이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뭐 군 경찰 동원해서 국회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뭐 진술이 엇갈린다. 예.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형소법 개정됐으니까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도 비슷한 관점으로 그거 뭐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예.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요 앞에 2개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든지 예.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과연 근데 그거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보느냐. 예. 그 부분은 또 법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안 궁금한 거는 문영배, 이미성, 정계선 세 재판관의 의견은 제일 안 궁금하고 뭐 한 번 더 하면 정정배 재판관까지 4명의 의견은 절대 안 그래요?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는 대통령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왜냐면 원래 이제 탄핵 심판도 안 나와도 되고 형사 재판도 형사 재판 나와야지. 저 안 나와도 되는데 내일 저 탄핵 심판이니까 변론은 다 나왔잖아요. 맹간하면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나 그게 궁금하네. 대통령.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나온다. 나온다? 예. 어. 왜냐면 지금 윤희숙 대변인도 나온다는 얘기는 자신 있다는 얘긴데. 아 그러니까 기각을 확신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본인이 그런 스타일로 변론에 임했고 예. 그의 메시지도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딱 받아놓고 그 본인들의 지지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면 나와서 어퍼컷 하나 그러면?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늘 중이나 해서 대통령의 동선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나오는 쪽에 좀 예. 저기 좀 그 베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안 나오죠. 근데 이 늘 이렇게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그 기존의 행동 패턴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민폐입니까? 가뜩이나 경찰이 가포 비상령까지 내려가지고 초긴장 상태에서 뭐 헌재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나오면 어쨌든 양측을 다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도 자극하고 지지층도 자극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로 반대하는 인해서 분들. 경비 부담도 커지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그런 민폐를 끼칠 이유가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동안 눈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지만 내일만이라도 좀 눈치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보 있습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양재 정보. 정보는 없습니다. 아, 양재 정보 끊겼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양재가 아니에요. 예. 예. 양재 정보 끊겼대요.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장타자는 안 나올 거로 봐요, 대통령? 네. 더 이상 뭐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궁금증 해소됐어요, 저는. 그거 보죠. 승복. 사실 이거 재판 결과 나온다 전에 승복해야 되냐? 이거 초등학교 정말 요새 사회 체계냐 뭐라고 그러지?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재판 결과 승복해야 되는 거는 이 법치 국가에서. 그렇죠. 서타자.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물어봤더니 승복은 윤석열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제일 승복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맞는 건데 파면이 되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일치해요. 그럴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대답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무슨 뜻이에요?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이 돼서 풀려난다면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심정은 뭐 이해. 아니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에서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이들의 내란 행위가 그 중에 저기 법적 처벌받는 사람 전두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은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시 복귀하는 수순. 그거는 역사상 정치사에 없었어요. 그냥 유지를 했죠 정권을. 왜? 다 성공한 쿠데타였으니까. 유일하게 쿠데타 중에 실패한 게 윤석열입니다. 실패한 쿠데타의 대통령을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징계를 내리는데 이 사람이 돌아온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여기서 승복이냐 불복이냐의 어떤 국민의힘의 고약한 질문에 대답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 다만 원칙론적으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 본인이 저질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먼저 내라.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 라는 게 좀 합리적인 지금 상태 같아요. 자 그러면 박타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거 저 탄핵 기각되면 뭐 혼란이 있어서 유혈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돼 돌아와요?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을 원하고 했던 찬성하는 국민들은 뭐 광화문과 거리로 나올 수도 있죠. 그 경우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메시지 같은 걸로 봤을 때.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있었던 전 국민이 목격한 그런 사실과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파면이 명백한 결론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들 몇 사람의 그런 어떤 법기술적인 판단으로 그런 명백한 결론을 뒤집는다. 그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민심이 수용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정당은 결국 지금 뭐라고 얘기했던 그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여론을 따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승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내부용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내부용? 어쨌든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윤석열과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지려면 그 밑자락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방향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그 메시지가 향하는 것은 내부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 보세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들 이분들이 승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승복 안 하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명백한 전 국민이 목격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몇 사람이 이 민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 저는 승복 못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습니다. 승복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게 만약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게 의미 있는 쟁점이 아니고 별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를 내부에만 하기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던지는데 윤 대통령 먼저 승복하라 그래라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건 또 적절치 않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작 승복해야 될 사람한테 승복하라고 말하는 건 말 못하면서 상대 당을 향해서 승복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치 안 맞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은 승복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승복해야죠. 왜냐? 헌법재판소에게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도 승복 못해요. 저도 아마 기각 뭐 각하 판정이 나오면은 저도 거리에 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 물러나라고. 근데 그것과 지도자들은 다르죠. 정치인들은 다르죠. 본회의장 안에서 본인들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저도 무척 화가 나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들은 승복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거리에서의 각 지지층들의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동이 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아니 근데 민심이 승복하지 않고 이를테면 국민들이 거리에서 설사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승복을 해요. 그런데다가 승복할 수 있는 결정에 승복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좀 그것도 정치인의 과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헌을 왜 얘기해요? 87년 체제가 낡았다고 왜 얘기합니까? 87년 체제에서 정해놓은 체제가 모든 게 정당하다 그러면 다 거기에 승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80년대 운동권 그 분위기가 확 느껴져서. 아니 저는 80년대 운동권 맞아요. 저는 네. 국자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여기에 따르겠다고 한 이상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저는 뭐 승복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기각 또는 기각 또는 각하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재탄핵 들어가겠죠. 재탄핵. 예, 재탄핵 들어가고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리에서 또 많은 행동들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뭐 불복에 가까운 행위지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저항권까지 발동한다는 전제하에 뭘 바꾼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는 정치권이 의도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계획한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탄핵 이후의 여론이고 민심인 거지 정치권에서 승복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서로 정치 공방하듯이 주고받아봐야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국민의힘에서 승복 얘기하는 게 내부용이구나.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왜 자꾸 저렇게 하나 강조해서. 그 얘기 이제 내부용보다 먼저 요거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어제 인터뷰 보니까 기자들 물어봐요. 탄핵이 기각 인용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대답이 민주당 의원들랑 똑같아. 그럴 가능성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에 대답하지 않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이제 의원들이 대답하기 싫은 게 있을 때 여기까지 합시다 하잖아요. 그 대통령도 내가 파면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파면되면 불복하겠다?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도 저 장애로 나가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겠다. 이렇게 읽힙니까? 제도적으로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예. 그 에너지를 본인이 대선 나가는 거에 활용을 하겠죠. 그럼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 이루어졌는데 거긴 나가면서 탄핵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당선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당선돼서 명예회복 시켜주겠다? 아니, 뭐 그런 슬로건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슬로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겠다. 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거다 본인들이. 예. 그래서 탄핵 승복 얘기를 안 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요. 예. 메시지? 예. 지금은 본인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예. 아무 메시지도 안 내는 게 제일 좋다고 아마 참모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승복 못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사법부 뽀개자, 부수자, 서부지법 침탈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들어야 돼요. 3부에 돌아옵니다. 윤타짜 앞서 네. 그 얘기 마저 해주세요. 제가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네. 저는 너무 놀란 소식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예를 들면 예. 그 두 사람이 지금 탄핵에 반대 제일 앞장서잖아요. 예? 그죠? 근데 탄핵 인용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유 뭐 어떡하겠습니까? 승복해야죠.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 하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결과는 다르지만 저 가정적인 결과는 그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럼 그건 역시 탄핵이 인용되면 거리로 나간다?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다 전환길 목사 또는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 또는 전환길 강사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다 이런 거예요? 거리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 그럼 불복 뭘 운동을 위해서 한다? 뭘 위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그렇게 일관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탄핵 반대로 일관을 했겠느냐. 예. 그걸 본다면 일단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를 다 본인이 얻어야 예. 한 단계 더 정치인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에 없는 활동을 했잖아요, 몇 달 동안.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지라고 의문을 가졌잖아요. 연판장 피해자인데.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뭘 생각하겠느냐? 자기 당권? 아니죠. 저는 대권이라고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인용이 될 경우에 예. 제가 그분한테 들었으니까 인용이 될 경우에 자기는 대선을 도모하겠다. 누가? 나경원 의원. 예. 아 대선 나간대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탄핵은 말이 안 됩니다. 기각돼야 됩니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 조기 대선 충분히 열리니까 가능한 나가? 레토릭이잖아요. 뭐라고? 나는 탄핵을 반대하는데 어쨌든 인용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뭐 정신이라든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느냐. 예. 그 에너지를 본인 대선 출마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뭐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의 명예회복 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 알겠습니다. 야, 요 얘기의 뒷부분은 이제 저 조기 대선 열릴 경우 조기 대선 얘기할 때 좀 해보고 하나 더 앞서 박타짜가 얘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건 대내적 메시지다라는 그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이 해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죠. 그 말을 왜 윤 대통령한테 승복하는 얘기 하지 않느냐. 예. 그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개인 자격으로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날 때마다 대통령의 개인 자격으로 온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그 가혹하게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거로 보이고 뭐 그래요? 대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모든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복하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될 거를 대비해서 일종의 탈출구를 만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도부가 대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좋든 싫든 간에. 예. 그러면은 지금 지도부는 이제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이고 당내 경선을 뭐 5월 초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는 불가피해요. 물론 대선에 출마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그 민주당과 헌재 음모에서 탄핵됐다. 이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대비해서 관리 모드에 좀 일정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힘들겠다 권성동 대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부만을 향해서 얘기하면 또 이제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밖으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지금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럼 먼저 가서 윤 대통령한테 승복 의사를 받아와라. 그거는 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꼬이는 거죠 얘기가. 근데 어쨌든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는 최근의 메시지의 행간은 일정한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저는 그게 읽힙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경선 치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지지층 결집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또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저런 좀 관리하는 메시지를 내야 좀 중도층을 그래도 견인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저 재보궐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는 관심이 많은데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의원, 그다음에 뭐 교육감 이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중요해요. 서울 구로, 음.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그다음에 부산 교육감, 그다음에 경북 김천, 그다음에 경남 거제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기업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있었던 민심을 좀 볼 수 있는 선거다라고 우리 정치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는데 결과가 국민의힘 참패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참패가 그냥 안에 수치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예. 밑바닥 민심이에요.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선택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육감이라는 그러니까 당이 없는 선거를 네. 했어요. 진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텃밭에서 뺏겨요. 그렇죠? 뭐 저기 아산도 국민의힘에서 했고 거제도 그랬고요. 예. 따지고 보면은 구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에 나갔는데 꽤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지금 등치된 상태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었을 때는 국민의힘 비상인데 전 재보궐에 이렇게 참패했는데 권권 지도부는 어떤 뭐 책임을 지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 참패했으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나중에 또 내일 또 4일 날 대통령이 인용이 되면 권권 지도부는 지탱을 하나요?
저는 정치의 상도덕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도부라는 건 자기의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이게 공당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평가를 하자면 제 보고는 이번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체제로는. 지금 체제로는. 자. 그래서 빠른 이 변침이 필요한 시점이고 신호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과를 지금 일단 말씀은 드려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 일단 거제시장 제가 알기로는 권권 지도부는 거기 선거 열심히 내려가지 않았죠. 않았고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피처링 전환길 강사 마지막까지 거제시장에 전력 투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제시장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18.6% 차 졌어요. 근데 거제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면 자유한국당 제일 힘들 때 그때 한 번 빼고 7승 1패거든요. 그렇게 졌고 아산시장도 17.6% 참패. 근데 그것도 아산시장도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이겼던 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2등 했는데 32%. 근데 이 수치가 거제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던 표하고 38%인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부산 교육감 선거도 그 정 후보가 빨간 옷 입고 기도하고 정광훈 목사 올라가고 찬송가 부르고 원희룡 전 장관 올라가고 그러는데 또 졌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윤타자와 장타자의 해석. 일단 죄송합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손현보 목사랍니다. 손현보. 죄송해요. 네, 손현보 전환길. 그렇지. 손현보 목사가 또 부산 베이스니까 손현보 목사 전환길 강사. 예. 담양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담양은 뭐 나중에 하고. 저희 당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왜냐면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걱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의미가 없겠어요. 그래요? 예. 제일 유심히 본 거는 거제였어요. 거제. 예. 경남 거제가 물론 그쪽이 그렇게 그냥 PK, TK 뭐 대충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느 정도냐를 봤는데 56대 38이 나왔고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이겨서 시장 한 번 하고 그다음 22년 때 0.3%포인트 차로 졌어요. 민주당 후보가? 예. 그래서 다시 시장이 된 거예요, 요번에. 원래 센 후보구나. 예. 근데 지난번에 질 때 보면 저희 쪽이 2명이 나와요. 무소속이 김한표 전 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표가 갈려서 그래도 이겼단 말이에요. 예. 45% 얻었어요. 그래서 이 변광용 당선자가 이제 시장이. 예. 근데 이번에 56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떨어졌다.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선거운동 방식이 딱 거기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갔고 전환기 씨가 피처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방식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 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졌잖아요. 38? 그러면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인입니다. 뭘 떼놓고 차포를 떼고 간다는 느낌도 들고 더 이상 미래같이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연한 드라마나 어떤 뭐 판촉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라는 그 40이 안 되는 지지율은 그걸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더라도 임기 2년밖에 안 남아요. 지방선거 내년 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 다음을 생각할 때 국내임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마케팅 피처링 장외 세력 이걸로는 뭐 38이 맥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환길 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국 돌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 출연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꼭 맞아봐야 데이터로 봐야 알았냔 말이에요. 우린 다 판단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 유력 정치인들까지 같이 찬조 출연하고 같이 공동작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지적에 대해서 그분들 겸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유익 있게 본 게 부산 교육감 선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공천, 선거운동, 선거 결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승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이거든요. 물론 부산대 법학원 대학원 교수 역할을 했지만은 그렇게 좀 교육감으로 적당한 것인가?
검사 그러한- 출신 로스쿨 교수가 네. 교육 권익위 부장이랑 부위원장, 맞긴 하지. 직전 권익위 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고, 그 교육 전문가라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단 예. 단일화도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천부터 좀 부족했다라고. 아 보고. 물론 공천이란 말은 적절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 공천은 없으니까 교육감 선거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도 전한길 씨가 또 원희룡 장관 내려가가지고 집중적인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부산 지역조차도 유리한 지역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예. 선거 결과가 좀 더 경악스러운 거는 전 지역구에서 다 졌어요. 부산시 전 지역구에서 아 유리한 뭐 해운대, 금정 뭐 이런 데서 다 졌단 말이에요. 잠깐 작년에 금정 보궐선거 얼마나 이겼죠 국민의힘이? 61대 39입니다. 61대 39 한 대표 시절에. 네. 예. 다 졌어요. 물론 보수 후보가 예. 일단은 10% 정도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가 10% 정도 가져갔지만 예. 이렇게 결사적으로 밀었거든요. 진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려가고 뭐 전직 의원들도 내려가고 막 동원하고 막 그랬었거든. 예. 그랬는데도 저렇게 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년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뭐 대선이 이루어지면 대선뿐만이 아니라 예.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면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조기 대선 예고편이었다고 보는데요. 예. 결국 국민의힘이 뭐 탄핵 찬반, 지지층 결집 예. 이제 이런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그게 이제 민심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예.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되면 이런 모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런데다가 강성 지지층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럼 대선도 그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후보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어쩌면 사상 최대 표차를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2007년도 대선에 예. 500만 사상 표. 최대 표차였잖아요. 500만 표 거의. 이번 그 재보궐선거 치르듯이 국민의힘이 이 선거 전략이나 선거 구도를 짜고 예. 또 맞춤형 후보가 그런 후보가 나가게 되면 사상 최대 표차의 패배를 갱신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과연 그 위기의식을 국민의힘 현 지도부를 포함해서 예. 당내의 다수나 주류가 느낄까 조금 비관적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라는 간절함, 예. 그리고 정신 승리, 그리고 이제 졌잖아요. 이제 일각에서 분명히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뭐요?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졌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만 내가 왜 묻냐면 죄송한데요. 네. 여러분 뭐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내가 한 0.7% 졌는데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은 그래 뭐 그렇게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한데 18% 졌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뭐 선거 뭐 어떻게 아니 스토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이제 회복 불능이다. 부정선거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부산시 교육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유의미한 게 두 후보로 보수가 갈라졌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을 합쳐도 합쳐서. 김석준 후보를 못 이겨요. 합산이. 그러니까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이 진보 교육감이 보통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아주 둘이 합산한 거는 예. 못 이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이겼다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하고 하나 국민의힘이 이걸 뭐 조언이라 해야 되나 비판이라 해야 되나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그냥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만 믿고 계속해서 대응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거리에 있는 거리 지지층, 신기루 같은 민심이거든요. 네. 눈에 보이니까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것만 맹신하고 가면 이렇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정말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요. 예.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밑바닥 민심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지 수치와 거리의 함성만 보고 예. 맹신하면서 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보다 이제 선거는 51대 49다. 지금처럼 정치가 이제 진영화돼 있으면 결국에 그렇게 갈 거다. 이걸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안 나가는 거예요 투표하러.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아, 지지층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강성 지지층 이외에는 결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인데 지금처럼 강경 일변도로 치따르면 예. 사실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이 구사가 안 돼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안 나와서 예. 그래서 사상 최대 표차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뭐라고? 야, 30, 40%
90%는 고정이다. 완전히 우리를 그냥 결사적으로 지지하는구나. 예. 내가 이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 메시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모습 보여주면 최소한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선 나가도 선거비는 보존받겠구나 이런다고. 그리고 뭐 대선에서는 뭐 지든 이기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예.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 하면은 30-40%만 내가 갖고 가면 예. 나는 이건 당대표 지도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예. 아니, 윤타짜 똑같은 PK의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지금 작년 가을에 보면 지금 지지층들의 결집과 열망은 더 커졌잖아요. 근데 한 대표 시절에 부산 금정에서 60일이 지금 거제 시장 38이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한 PK니까 그 10 몇 프로야 지금 20%? 23%는 어디로 갔어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뭘 보여주느냐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졌냐 아니면 있느냐의 차이겠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참 거명해서 좀 그런데 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옆에 전환길까지 가서 예. 그 거제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악한 건요 가장 배타적인 선거운동을 했어요. 거기 올라가서 손잡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전환길 씨랑 그 후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원희룡 장관이에요. 예. 전 그 장면 뭔가 그랬어요. 저 솔직히 여기서 거기서 막 예배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 가운데 의자에 앉혀놓고 안수기도. 그 장면은요 정말 초현실적이에요. 그 후보는 불교 신자라는 썰이 있던데 정말. 저도 그렇게 정말요? 들었습니다. 아 진짜? 맞아, 맞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맞아요. 기도 너무 기도가 이게 넌센스도 너무 기도가 안 넌센스라고. 들어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러면 그걸 보시는 분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잠시 맞네요.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이었답니다. 정승윤 후보. 그러니까 전혀 선거운동 개념하고 안 맞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소년보 목사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기대다 보니 나는 기독교 아닌데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그럼 거기서부터 합리적인 게 아닌 거가 되죠. 저 이게 여야 하나 강성 지지층이 기대서 선거 치르면 선거비 보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준석 의원 표현으로 상습 출마자 되고 끝나는 겁니다. 당선은 못 되고. 자 그리고 그거 짚어보죠. 담양 군수 네. 졌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려가서 유세했죠. 의원 30명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30명 더 내려가죠. 저쪽 조국혁신당의 당수는 지금 간판은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졌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민주당한테는 그 표차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뼈아픈 참패긴 한데 상도덕을 생각하세요. 파배긴 한데 민주당에게는 매우 좋은 신호다. 왜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호남의 민심의 향방이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그냥 우리가 이 여론 자체를 그래 우리를 좋아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담양군수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게는 쓴약이 되면 약이 됐다. 그렇지 약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 그냥 호남 민심은 나를 지지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호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행보와 메시지와 여러 가지 태도들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 것인가라는 저는 솔직히 그 하나의 그냥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양군수 잃은 게 굉장히 뼈아프긴 하나 예. 그래도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범위 내에서 승패를 겨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나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큰 약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그냥 분석하고 싶어요. 자 윤타짜가 요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공정성의 차원에서 공격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포장하시는 건 좋은데 그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진짜로 이게 뭐 지난번 영광하고 곡성 때는 막 그래도 많이 이겼어요. 결국은 민주당이. 예. 근데 지금 여기는 결국 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공천 과정의 문제도 있고 뭐 후보 간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남이라는 데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뭐 다 된 것처럼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결코 그러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고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우리 희망이 약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김기현 의원의 페이스북이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올라온 거 보면 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본인은 된대요?
그까지 물으면 제가 그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일반화 확대 오류인데 어차피 조국혁 신당도 진보의 개념에서 선거를 대선을 치렀을 때는 민주당 표예요. 담양 군수를 이런 부분들은 호남 민심이 녹록지 않다 정도의 신호로 민주당이 하고.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같아요. 호남의 이상기류가 나타날 건 없다. 왜냐하면 조국혁 신당이 별도로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고 낸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단일화로 갈 거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호남이 그냥 민주당만의 아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 측에서는 이걸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국혁 신당의 바게닝 파워가 조금 커지는 거 이 정도의 의미이고 네, 단일화 과정에서 이번 선거 갖는 특수성이 있어요. 거기 한 4만 정도 되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60%가 넘었고 골목 선거를 한 건데 조국혁 신당 후보가 풀뿌리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예요. 그게 저는 선거 결과를 갈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내부는 스튜디오 옮겨서 9시 5분부터 유튜브 본방불가에서 다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